1985- 조치훈. 그때 그 뒤시하기 조치훈 구단의 서울 기성전에 얽힌 에피소드 손종수. 20여 년간 19로 최일선에서 활약하며 반상반회의 정면과 이면을 지켜봐온 손종수 농심신라면배 관전필자, 사이버호로 사업총괄이사 기자가 특별히 풀어놓는 조치훈 구단에 얽힌 비화. 이 글은 월간 바둑 2008년 11월로부터 석 달에 걸쳐 연재한 바 있으며 기축년 설을 맞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5회로 나눠 사이버호로에 다시 소개합니다. 이 글은 일본 최고의 르포 작가 사와키 고타로 씨가 쓴 마차는 달린다의 내용을 여러 곳 인용 혹은 원용하였고 번역은 정동환 한국기원 홍보팀장이 도와주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안에서 살기가 어려웠다. 오래전 유력한 신문 특파원의 인용 보도를 보았을 때 울컥 솟구치는 뜨거운 무엇이 있었다. 그리고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주 우연히 미처 알지 못했던 그때의 다른 지면을 통해 가슴 저리던 그 한마디와 다시 마주쳤다. 그 안에 우리는 알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아픈 몸짓을 찾아 20여 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롤로그. 1983년 드라마틱한 대역전으로 일본 기전서열 1위 기성을 쟁취한 조치훈은 84년 린 하이펑의 도전을 4승 2패로 뿌리치고 그 이듬해 새로운 도전자 다케미야 마사키를 맞아 역사적인 서울 기성전을 갖게 된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막이 오른 85년 제국이 기성전 도전 1국은 일본 프로기전.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린 타이틀전이었다. 서울 기성전은 사상 첫 해외 타이틀 개막전인 만큼 주최사 요미우리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기성 조치훈, 도전자 다케미야 이외 입회인 사카다 에이오 해설, 고바야시 고이치 등 화려한 진용의 스태프가 따라붙었는데 그 일행 중에 일본 최고의 르포 작가 사와키 고타로가 있었다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사와키 고타로는 서울대국이 끝난 뒤 일본으로 돌아가 그 여정의 안팎, 특히 한일 양국에 얽힌 조치훈의 심리와 소회를 그린 수필을 썼다.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20여 년이 지난 뒤에서야 아주 우연한 기회에 구입하게 된 마차는 달린다. 사와키 고타로의 작품을 이야기하다가 이 수필의 존재를 알려주고 복사본까지 보내준 오시마 히데요시에게 감사드린다. 즉석 통역의 원고지 200여 매가 넘는 수필의 번역까지 자원봉사해준 한국기원 정동환 홍보기획팀장에게도 고마움을 전한 다술값이 더 들었다는 사실은 절대 떠들고 다니지 않겠어요. 마차는 달린다는 제목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는 모르겠다. 수필은 조치훈이 대한항공 703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그 장면으로 뛰어들면 우리는 조치훈에 관한 몇 가지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985년 1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국이 일본 기성전 도전 1국은 일본기 전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벌인 도전기인데다. 한국 출신 조치훈 구단의 기성 방어전이기도 해 떠들썩했다. 서울 첫 방문 마음의 상처. 대한항공 703편은 예정대로 오후 4시에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조치훈과 다케미야 마사키를 필두로 한 기성전 일행은 턴테이블 앞에 모여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짐은 기내에 들고 탄 백 하나밖에 없었지만 일행들과 함께 턴테이블 앞에 같이 서 있었다. 조치훈의 형 조상현이 짐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내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본 조치훈이 나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까는 미안했어요. 사과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당황했다. 비행기 안에서 같이 시간을 내서 얘기 좀 하자고 했던 것이 잘 안 된 것밖에 없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수평비행이 시작된 후 나는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그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옆에 앉아있는 조상현과 자리를 바꿔 잠시 얘기를 나눌 생각이었다. 그런데 조치훈은 테이블에 놓인 종이에 시선을 꽂은 채 진지한 얼굴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위에서 보니 거기에는 한글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아마도 한국에서 할 인사말을 연습하는 것 같았다.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 내 자리로 돌아왔고 30분 후에 다시 한번 상황을 살피러 갔다. 그러나 조치훈은 여전히 의연하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6살의 고국에서 떨어진 그에게 한국어는 일본어만큼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 일상적인 회화야 어떻게 소통되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해야 할 때는 아무래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어를 써야 할 때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말을 써버렸다며 쓴웃음을 지은 적도 있었다. 한국어 인사말 연습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비행 중에 그와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자리에 몸을 깊이 묻었다. 아마도 그는 나의 그런 행동을 눈여겨본 듯했다. 적어도 이 무렵의 조치훈은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 한국 사람과의 대화를 기피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한국인 학교에서 초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 알았다. 다만 6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문화에 휩싸인 채 20여 년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의당. 그렇듯 한국어를 상황에 맞게 구사하는 어휘력이 부족했을 뿐이다. 그래서 말을 더듬고 얼굴을 붉히게 된 것인데
대뜸 사방에서 조치훈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한다. 일본에서 좋은 대접만 받고 살다 보니 조국을 잊은 건 아닌가라는 비난이 흘러나왔다. 그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폭력이었다. 81년인가 명인을 쟁취하고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상처가 있었다. 조치훈이 명인을 획득하자 한국 정부에서 그를 불러 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상현도 동행을 했는데 그때 한국기원으로부터 제1인자인 조훈현과 대국 신청이 있었다. 1980년 그토록 소원하던 명인에 오르고 조치훈 구단은 12월 금이 환영했다. 이때 한국의 1인자 조훈현 구단과 장고와 속기 두 판의 친선대국을 벌였는데 말이 친선대국이었지 실상은 한-1 바둑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라이벌전이었다. 사진은 첫판 국후 복귀 장면. 김인 서봉수 구단의 모습도 보인다. 제1국은 신문 게재를 위한 것으로 치훈이 이겼다. 제2국은 텔레비 전방송 속기였는데 개시 직전에 상현에게 한국기원에 어떤 사람이 와서 조훈현을 흑번으로 해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했다. 돌을 쥐는 신용만 하고 어떤 경우라도 흑으로 둘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조훈현은 흑번이 강하고 더구나 속긴이 흑이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담합이다. 치훈은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하기는 했다. 그러자 치훈은 이렇게 내뱉었다고 한다. 그렇게 내가 지기를 바라나. 그래 어떻게든지 한번 붙어보자. 어느 시기나 어느 곳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절대선으로 믿고 행동하는 무지몽매한 인사들이 존재한다. 조훈현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겠지만 조치훈은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 명인을 획득하고 문화훈장을 수여하는 화려한 겉모습. 그 뒤로 어느 순간부터 조치훈은 한국도 일본도 아닌 모호한 경계의 회색지대로 떠밀려난 것이다. 외로움 기다림 그리고 명인. 76년 1년을 훌쩍 넘어선 긴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사와키 고타로는 변변한 일자리도 없어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일 때 라디오에서 일주일에 1번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일자리가 생겼다. 그 아르바이트 프리 인터뷰어로서 만난 첫 대상이 바로 조치훈이었는데 그 첫인상을 이렇게 수레하고 있다. 바둑의 문외한이었던 내가 그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딱히 이거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조치훈이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바둑에 대한 재능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반드시 조치훈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했었다. 단 수개월 전에 일본기원 선수권이라는 기전에서 열띤 5번 승부가 펼쳐졌다는데 18세의 젊은이에게 도전을 받는 55세의 사카다 에이오가 2연패에서 막판에 몰렸다가 이후 3연승으로 대역전했다고 들었다. 그 역전패의 주인공이 조치훈이었다. 사진은 당시의 조치훈 모습. 그가 살고 있던 곳은 나카노의 맨션이었다. 맨션이라기보다는 아파트라고 부르는 편이 어울릴 만한 방이었는데 방문해보고는 그 살풍경에 상당히 놀랐다. 두 칸을 연결한 방에는 가구다운 가구는 하나도 없었고 책상 하나에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다. TV도 없이 휑한 공간이었다. 젊은 남자 혼자 사는 방에 장식 같은 난잡함이 없는 대신 따뜻한 온기도 없었다. 냉랭한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이었다. 인터뷰는 어려웠다. 무엇 하나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대꾸밖에 나오지 않았다. 건방지다거나 거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닫혀있다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하든 재능이라는 핵심을 찌르는 말을 이끌어내려고 악정고투했지만 천편일률적인 답변 이상을 얻어낼 수는 없었다.